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의 두 번째 시간으로 루이스 이리가레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가레는 이제 이리가레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리가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리가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르는데요. 아마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물어보려면 본인을 만나서 발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직접 물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출신이 어디인지, 뭐 북유럽인지 아니면 동유럽인지 이런 거에 따라 발음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데요. 지금은 이제 영어권에서 이리가레라고 불러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리가레라고 부르고 있긴 합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이 이리가라이나 이리가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같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론가로서의 루이스 이리가레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앨런 식스와 거의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여성들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혹은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나서 자라면서 이 개인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예속감의 대부분은 언어를 매개로 해서 심리적 억압을 느끼게 된다. 그런 점에서는 식스와 이리가레가 굉장히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언어를 매개로 해서 여성들이 심리적 억압 혹은 심리적 예속감을 느낀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리가레의 입장은 여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는 사실상 가부장적 언어가 의미, 가치, 어떤 기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남성 중심의 언어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남성 중심의 언어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세계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기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언어가 지나치게 남성적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뭔가 모자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세계의 가치는 남성적인 것으로 표방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것, 논리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이 좋은 표현 방식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라면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아무 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여태까지 우리가 살면서 배워온 바에 따라 나의 견해들을 기존의 견해들에 맞추어서 소극적으로 모방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문제다라고 이리가레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이 이런 존재다,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온 입장은 대부분 서구 철학자들에 의해서인데요. 서구 철학자들의 대부분은 남성이죠. 우리가 여성 철학자를 본 적이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 서구 남성 철학자들에게 여성이란 존재는 그저 자신의 남성성을 비추는 거울에 불과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성에 비춰보면 여성과 나는 다르고 여성과 나의 다른 점이 바로 나의 남성성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지점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보기에 여성은 굉장히 매혹적이고 항상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성에 대해 갖는 욕구나 혹은 여성이 나를 매혹시키는 까닭을 도무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까닭에 수많은 남성 철학자들은 여성을 그저 욕구의 대상이라거나
매우 매혹적이긴 한데 도무지 알 수 없어서 굉장히 두려운 존재라거나 아니면 내가 욕망해서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여성성을 정해 왔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호러 무비 같은 걸 보게 되면 처음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누가 그걸 저지르는지를 모를 때 가장 두렵죠. 무엇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의 정체를 알게 되면 두려움이 감해진다는 거죠. 항상 모르는 대상이 가장 두려운데 남성 철학자들이 보기에 여성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여성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나를 매혹시키는 욕망의 대상,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파무 파탈 같은 게 있죠. 파무 파탈은 뭐예요?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막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나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하는 여성, 그걸 파무 파탈이라고 부르죠. 그죠? 사실은 파무 파탈은 여성이 실제로 파무 파탈이어서가 아니라 남성이 여성을 그렇게 보고 규정하는 것이 훨씬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파무 파탈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는 항상 세기 말이거든요. 세기 말에는 우리 모두 두려움이 커지는데 그것을 여성에 투사해서 파무 파탈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리가레는 이제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스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트와 락강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비판적으로 수용합니다. 자, 대표적인 비판의 지점은 여성의 남근 선망 가설인데요. 실제로 프로이트는 여성이 남근을 언제나 선망한다. 왜? 여성은 언제나 거세된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을 결핍된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결핍은 욕망을 부르죠. 그죠? 그래서 여성은 죽을 때까지 남근을 선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남근을 선망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여성 이미지, 다시 말해 순종적이고 굉장히 정숙해야 한다라는 부분과 정확하게 배치되기 때문에 남근을 선망하는 여성은 언제나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가설을 내놓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무슨 여성이 자신이 거세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결핍된 존재이니까 남근을 가지고 나의 결핍된 부분을 채워야 한다. 그래서 남근을 선망할까요? 요즘 이제 젊은 여성들 혹은 여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다들 막 웃어요. 왜 웃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라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에요. 왜 말이 안 될까? 사실 많은 경우 남성은 거세 공포를 겪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거세 공포 때문에 생겨나는 거잖아요. 남성의 경우는 거세 공포가 해당되지만 여성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남근을 굳이 선망할 이유가 없죠. 그럼 프로이트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실제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남성이 갖고 있는 거세 공포를 여성에게 그대로 투사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가설이 세워졌다는 거죠. 사실 여성과 남성 사이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여성의 욕망과 남성의 욕망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남성이 욕망하는 모든 것을 여성도 덩달아 욕망할 것이다 라고 일반화를 시키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리가레가 보기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성의 욕망과 남성의 욕망이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는 여성은 여성
여성만의 독자적인 감정이나 욕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여성만의 감정이나 욕망을 가질 수 없고 남성의 욕망에 덩달아 따르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성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지는 정말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는 여성이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가부장제의 논리, 다시 말해 남성적인 언어 체계가 옳다 혹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바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를 할 수 없거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뭐라는 거야? 저게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 뻔한 결과를 굳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런 꼴을 당하고 뭔가 이렇게 되게 작아지거나 창피를 느끼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첫 번째 선택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들 나를 놀리게 된다면 나는 침묵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두 번째 선택지는 가부장제가 보고 싶어하는 여성의 표상, 다시 말해서 전형적인 여성 이미지가 말해야 한다 혹은 욕망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따라 하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이 이런 것을 욕망하니까 여성도 나도 덩달아 그걸 욕망하는 척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거나 이 둘 밖에는 어떤 선택지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리가레가 보기에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여성 대상화의 사례를 우리가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왜 여성 대상화가 나오냐 하면 여성은 남성에게 욕망의 대상인데 여성 스스로는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남성이 바라는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주장을 하지 못하는 대상의 상태로 놓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여성 대상화를 더 굳건히 하는 일종의 시스템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남성 응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좀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게이즈, 응시는 언제나 남성에게만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흔히 남성 응시라고 하지 않고 그냥 게이즈라고 불러요. 이 게이즈는 사실은 욕망을 담은 눈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주체는 언제나 남성이 되는 거고 욕망의 대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 응시는 언제나 남성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응시가 남성에게만 가능한가? 사실 권력이 가부장제 시스템 내에서는 오로지 남성에게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남성이 갖는다는 얘기는 남성만이 주체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이고요. 주체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여성은 언제나 타자 혹은 대상의 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체의 자리에 서서 여성을 대상화하는 남성은 여성에게 욕망을 가진 시선을 내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응시 이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언제나 남성 주체와 여성 대상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시선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게이즈를 가진 주체, 다시 말해 보는 주체는 언제나 주체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사물을 명명할 수 있는 권력과 세계를 설명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데카르트가 말했던 코기토죠. 새로운 것을 보면 그것의 개념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이름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자는 사실은 그 대상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대상 혹은 세계를 설명할 뿐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대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물을 명명하거나 세계를 설명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력과는 거리가 멀고요. 명명되거나 설명되거나 통치되어야만 하는 대상으로서의 자리를 점하게 됩니다. 응시 시스템에서 보자면 여성은 오로지 남성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존재할 뿐인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그 실제 이미지 분석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사실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실제 그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한꺼번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 내에서 여성들은 사실은 남성 경제 안에서 특정한 지위 혹은 어떤 표시물, 상품 이런 것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 성공한 남성들이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과시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상황. 대표적으로 뭐 트럼프 영감님 같은 분을 우리가 들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여성을 나의 동반자, 파트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공을 한 남성인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옆에 두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성의 대상화와 관련 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들이 서로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너보다 더 성공했는지, 내가 너보다 덜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표지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여성이 주체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아름답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이 상황 내에서 나는 언제나 누구의 부인, 누구의 아내 이것 말고는 다른 어떤 역할도 없다는 거죠. 나의 미모는 내 남편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남들에게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회적 성공을 거두어서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남편이 아내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굉장히 긴 그 모피 코트를 사주는 거래요. 모피 롱코트야말로 이 여성이 남성 경제 안에서 남성의 경제적 성공을 드러내 보이는 일종의 지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긴 모피 코트를 입은 여성은 그 남편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이루었구나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사인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가부장제,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시스템 하에서 여성들은 단독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남성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특정한 남성의 사회적 성공을 드러내 보여주는 지표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래서 여성은 철저하게 대상으로 존재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언제나 대상으로 여겨져 왔고 여성이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분석해내는 이리가레 같은 경우는 대안을 말하기를 통해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리가레 같은 경우는 언어를 문제시하면서 이 가부장제에서 여성을 길들이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해 왔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여성적 글쓰기를 통해서 글쓰기를 하는데 방식을 남성들이 주장해 왔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글쓰기를 하자라고 주장했던 식수와 유사해 보이는데, 이리가레 같은 경우는 식수처럼 글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말은 혼자 할 수가 없죠. 혼자서 막 이상한 말 하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리가레 같은 경우는 이 말하기를 하기 위한 여성들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여성들이 어떤 말하기를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나 가부장적인 발화 양식은 거부하겠죠. 그죠? 그리고 가부장적인 것들과 반대되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가부장적이지 않은 그런 사고방식이나 가부장적이지 않은 발화 양식을 발전시키고 그런 말하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특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여성이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욕망을 정확하게 말하기 위한 매개가 되는 여성의 언어를 가리켜서 여성 말하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원래 이제 이분도 프랑스 사람이니까 여성 말하기를 parler femme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woman speak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여성을 말하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갖고 오긴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따져보면 여성을 말하기이기도 하지만 여성이 말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을을 빼고 그냥 여성 말하기 뭐 이렇게 하는 게 이 여성에 걸려 있는 중의성을 좀 더 잘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여성이 여성을 말하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 말하기의 원천은 사실은 우리 말하기는 항상 정신이 하는 것이다. 정신은 지극히 남성적인 부분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죠. 근데 이리가레는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합니다. 여성 말하기의 원천은 다름 아닌 여성의 몸이다 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사실 몸 이야기를 꼭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이 여성 말하기의 그 주된 핵심이 욕망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 그 중에서도 특히 성적 욕망,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리가레가 몸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 우리 야동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야동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야동은 사실은 산업화의 산물이죠. 산업화의 산물이란 얘기는 돈벌이가 되는 것만 동영상으로 찍는다는 거죠. 그런데 돈벌이가 되는 대부분의 성적 판타지는 남성의 성적 판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성적 판타지가 너무 많이 범람을 하고 마치 이게 일반적인 것처럼 여겨지다 보니 여성의 성적 판타지, 성적 쾌락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성은 자신들의 성적 판타지를 동영상으로 만든 그 영상을 보고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여성도 동일한 성적 판타지나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성들이 주로 시각에 의해서 자극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여성들은 거의 오감을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성적 판타지 혹은 성적 쾌락은 남성하고 다를 뿐 아니라 남성에 비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논의가 막 진행되었던
90년대 이럴 때 그럼 여성의 성적 판타지를 담아내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르노가 이제 남성적, 오로 끝나니까 이탈리아어에서는 오로 끝나면 남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포르노 말고 여성의 성적 판타지를 담아내는 동영상, 포르나를 만들어서 여성들의 성적 쾌락을 담아내 보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까닭은 여성의 성적 쾌락이 다양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여성마다 차이가 너무나 무궁무진해서 이 여성의 성적 판타지를 담아내는 포르나가 특정한 여성에게는 받아들여지지만 다른 여성에게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여성의 성적 판타지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게 산업화로 정착되기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더 이상 포르나는 산업의 영역에서 제작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수와 달리 이리가레는 여성의 성적인 욕망, 성적 쾌락 이런 부분하고 더 밀접한 연관을 가진 연구를 진행하고 그런 것을 담아내기 위한 여성의 언어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식수나 이리가레의 주장을 통해서 프랑스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바를 아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프랑스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프랑스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이 여전히 굉장히 옳은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어서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 논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그 얘기는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이 이미 검증이 끝난 이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식수나 이리가레로 대표되는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첫 번째 이제 이리가레랑 관련된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리가레는 여성 말하기에 있어서 원천이 여성의 신체다,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여성의 몸이 여성 자기인식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 인식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는 순수한 상태인가?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얘기가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여성이 자신의 신체, 나의 신체가 꿈꾸는 성적 욕망, 혹은 판타지 이런 게 뭔가를 생각할 때 실제로 뭔가를 욕망하는 나의 몸은 태어난 상태 그대로, 다시 말해 순수하고 본질적인 상태로 내 몸을 경험하고 내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게 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욕망은 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어떤 문화적인 환경이나 관습, 종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페미니스트들도 순수한 상태로 경험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게 이리가레 입장에 대한 비판적 지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성욕이라고 하는 거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나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습득하게 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데 사실 엄마, 아빠는 뭐예요? 엄마, 아빠는 이미 이성 커플이고 여전히 헤어지지 않고 가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사회가 강요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대리 수행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이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소꿉놀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자아이는 엄마의 역할을 모방하고 남자아이는 아빠의 역할을 모방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이게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 하는구나.'를 그냥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는 '동성애가 아니라 이성애가 당연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혹여라도 자신이 이성이 아니라 동성에게 끌리게 되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욕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그러면 성인이 된 내가 나의 몸을 통해서 나의 욕망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건 이미 내 몸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에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길들여졌을 수 있다. 그래서 순수하게 내가 내 몸의 어떤 원천적인 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성 말하기가 정말 제대로 잘 작동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식수가 얘기하는 여성성은 아마 수업 들으면서도 이제 다들 좀 의아해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수가 말하는 여성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내에서 이분법이 설정해 왔던 그 속성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이야기하는 이분법에서 여성은 남성의 반대이기 때문에 주체성 없고, 그죠? 감정적이고,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이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불가사의한 존재로 비난받아 왔는데, 식수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바로 그 불가사의한 점 때문에 열렬한 찬사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황당한 결과를 도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수의 입장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갖는 차이를 열렬하게 찬양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는데 사실 이거는 여성은 남성의 대립물이라고 정의해왔던 기존의 어법을 그대로 유지할 뿐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왜 이런 논의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논의가 될까라는 의구심을 낳게 된다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그 어떤 여성성 혹은 여성이 여태까지 타자로 이렇게 논의의 바깥에 있었는데 여성이 논의의 바깥 중심부까지는 아니라도 논의 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성 중심적인 이학 대립적 논리를 벗어나야 비로소 여성을 여성인 채로 이해하거나 규정하거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여성에 대한 논의는 남성을 먼저 규정하고 남성과 차이를 보이는 남성에 반대되는 속성들을 여성에게 다 집어넣어서 여성을 그런 속성들, 남성하고 반대되는 속성으로 설명을 해 왔다는 거죠. 그게 이분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식수의 논의는 여전히 그 이항 대립적인 어법을 유지하면서 평가만 바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남성을 훨씬 훌륭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이 어법은 그대로 놓고 아니야.
반대되는 거 맞는데 이거 뒤집어서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아. 이런 설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설명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여성을 남성에게 주어진 규정을 참조해서 그것하고 다른 것으로 규정하면 그건 여성을 놓고 여성을 어떤 그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은 알아보니까 이런 속성을 갖고 있고 이런 속성을 갖고 있고 이걸 우리가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규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식수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먼저 규정되어 있고 남성들의 속성에 반대되는 것들 이걸 네거티브하게 규정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남성에게 있는 건 여성에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둘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의 속성을 제외시키는 소거법을 통해 여성을 규정한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이항대립적 논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여성 혹은 여성성을 제대로 규정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식수와 이리가레이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젠더에 관한 이제 최근의 논의입니다. 그 프랑스 페미니즘은 젠더를 설명하는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젠더라고 하는 용어는 불어에서는 언제나 이탈릭으로 쓰여집니다. 그 얘기는 프랑스에서는 젠더 논의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젠더에 관한 논의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학계에서도 최근에 나온 젠더 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저는 제가 프랑스 학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프랑스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요즘에 이제 전개되고 있는 젠더에 관한 논의들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식수를 비판하면서 얘기했던 이항대립적 논의를 실제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젠더 논의가 벗어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함께 젠더에 관한 최근의 논의들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그 재미없는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